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유로존에서 키프로스가 구제금융 비준안 불발에 따른 대안 마련을 위한 플랜 B 실무팀을 가동하고 기타 재원 마련에 나선 것으로 알려지며 우려보다 관망세가 다소 우위를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후 들어 연준이 기존 양적 완화를 유지하고 부양기조 자체를 장기간 지속하겠다는 뜻을 강하게 밝히며 강세장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0.39% 상승했고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역시 각각 0.67%, 0.78%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유로존이 키프로스 구제금융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젠걸음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키프로스가 파국을 피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진 것이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연방준비제도의 FOMC 결과에 대한 관망 속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프랑스와 독일은 각각 1.43%, 0.68% 상승한 반면 영국은 0.13% 하락했습니다. 연준은 이틀간의 FOMC를 마친 뒤 발표한 성명서에서 매달 850억 달러 규모의 양적 완화 정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준금리를 0%에서 0.25%로 동결하며 사실상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키로 했습니다. 연준은 또 실업률이 6.5% 위에서 머물고 1에서 2년간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5%를 넘지 않을 경우 현재 초저금리를 유지할 것이라는 약속도 재확인했습니다. 연준은 올해 미국의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2.3%에서 2.8%로 하향 조정했고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9%에서 3.4%로 낮췄습니다. 반면 실업률 전망치의 경우 올해 7.3%에서 7.5%로 전망했습니다. 버냉키 의장은 FOMC에서 기존 부양 기조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양적 완화가 아직까지 비용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고 옹호했습니다. 또 현 부양 기조가 지속되는 것은 물론 향후 있을 수 있는 긴축으로의 전환도 아주 더디게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FOMC는 제한된 재정 정책으로 인해 경제 성장세가 둔화될 것에 대해 우려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다만 키프로스 문제에 대해서는 키프로스는 재정 문제와 은행 건전성 문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만큼 문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구제금융 비준안 부결이 큰 충격은 아닐 것이며 미국 경제에도 주요한 리스크는 아닐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구제금융 지원 비준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자 키프로스가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대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플랜 B를 마련하기 위해 중앙은행을 중심으로 실무팀을 꾸렸습니다. 플랜 B의 경우 현재 50억 유로 규모로 비축돼 있는 사회보장기금을 사용하거나 앞으로 개발될 천연가스 수익을 담보로 채권을 발행한 뒤 이를 은행 예금과 교환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 휴업을 26일까지 추가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에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다고 하는데요. 연준이 FOMC 회의 이후 가진 성명을 통해서 양적 완화 기조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재차 강조하면서 투자 심리를 이끌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에 앞서 유럽 증시도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영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어제 한편 국내 증시는 양증시 모두 하락으로 마감을 했었죠. 코스피 외국인의 닷새째 이어지는 매도 속에 하락했는데 그래도 장중에는 낙폭을 조금 줄여나가다가 장 막판 들어서 전산망 마비 소식에 거의 동시효과 때문에 6포인트 정도 내렸다고 합니다. 코스피는 1959포인트 정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다시 550선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이 됐는데요. 오늘 장 FOMC의 양적 완화 기조 유지 소식도 있고요. 기대를 모았었던 중국의 제조업 지수도 오늘 발표가 됩니다. 오늘 국내 증시 어떠한 영향을 주게 될 것인지 글로벌 주요 증시 이슈들을 모두 살펴보면서 목요일 장 전망하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첫 번째
순서는 샘플러스 제갈공명 전문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이번 순서는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야간 선물 어떻게 마감됐는지 짚어보고요. 오늘 국내 증시 시황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의 전망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까지 꼼꼼하게 챙겨보는 순서인데요.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명입니다. 네, 앞서 뉴욕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버냉키 효과 덕분이었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금 전 마감된 미국 증시는 상승하였습니다. 3일간 조정 후 다우지수가 장중 신고가를 갱신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부근에 마감하며 4일 만에 랠리가 재개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14,511까지 55포인트 상승하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3,254까지 25포인트 상승했으며 S&P 500 지수는 1,558까지 1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시초가 갭 상승 출발에 키프로스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 연준 회의 결과를 기다리며 장중 내내 박스권에서 강세가 지속되었습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00포인트 상승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갱신했다 장막판 상승폭을 줄였고 S&P 500 지수는 또다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상승했으며 나스닥 종합지수는 연중 최고치 부근까지 반등하여 마쳤습니다. 유럽 증시 또한 저녁 급락에서 오늘은 이탈리아가 2.2%, 프랑스가 1.43%, 스페인이 1.15% 상승하며 반등하였습니다. 하지만 유럽, 미국 증시가 금일 FOMC 이벤트로 반등했지만 키프로스 문제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난제가 남아있어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다음 주까지 키프로스를 계속 지원할 것이고 키프로스 정부와 중앙은행이 국가 파산을 막기 위해 자금을 마련한다고 알려지면서 파국을 피할 것이란 기대감이 높아져 투자 심리를 개선시켰습니다. 또한 미국 상원이 하원에 이어 2013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함에 따라 연방정부 폐쇄를 면하게 되었으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는 회의 결과 성장률 전망은 하향 조정했지만 850억 달러의 자산을 매입하는 현재의 양적 완화 기조를 당분 지속하기로 하여 시장에 호재가 되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인터넷, IT, 건설, 철강 등 117개 업종의 상승에 업종 상승률이 82%로 상승 업종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종목 중 24개, 나스닥 100종목 중 87개, S&P 500 종목 중 409개 종목이 상승해 상승 종목 비율이 80%를 상회하여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으면서 지수 상승 대비 업종, 종목 상승 비율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베스트바이가 3.69% 상승하고 코닝, 이베이, 마이크론, 바이두닷컴, 안젠, 콜컴, 코카콜라,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월트 디즈니, 트래블러스, 알코아 등이 상승하며 반등을 주도하였습니다. 미국, 유럽 증시 투자 전략은 현금 보유 비중 확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추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급등 후 사용 매물이 계속 출회되고 있으므로 현금 비중을 확대한 상태에서 리스크 관리 중심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해지 전략은 글로벌 증시 선물 보유 비중 높은 경우에는 S&P 500이나 나스닥 선물 지수 등 파생 상품을 이용한 해지 전략을 사용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글로벌 증시는 엔달러가 100엔까지 추가 상승 시에는 일본 증시가 단기 조정권을 벗어나서 추가 상승이 전망되지만 대부분 글로벌 증시 조정권에 진입한 상태이므로 상승할 경우 분할 매도로 현금 비중을 높이는 것도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율을 살펴보면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1120원 선을 고점으로 추가 상승에 제동이 걸리면서 추가 상승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엔달러는 추가 상승해서 100엔 부근까지 100원 부근을 고점으로 해서 하락 전환이 예상되고 있으며 유로는 최근의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낙폭을 확대할 가능성에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미국 증시 추가 상승은 가능하겠지만 오를 때마다 또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고요. 네, 그렇다면 야간 선물 지수는 어떻게 마감됐는지 이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주간 시장 대비해서 0.85포인트 상승한 259.3으로 마쳤습니다.
고점이 260.00, 저점이 259.20으로 주간시장 대비해서 1.50포인트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그 범위 내에서 움직였지만은 장중 변동폭은 0.8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거래량은 12,511 계약으로 전일 대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장중 변동성도 크지 않아 몇 차례 단타 이후에는 거래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시초가 상승 출발에 장중 내내 선물지수가 259에서 260포인트, 0.8포인트 범위 내 박스권에서 옆으로 행보하는 눈치 장세가 지속되다 시초가를 하회하며 마쳤습니다. 개인이 290계약, 기관이 94계약 매도하고 외국인이 363계약 매수하며 개인과 기관은 매도대 외국인의 매수가 대립하면서 4일 연속 개인과 기관대 외국인과 포지션 대결이 지속되었습니다. 개인이 장중 최대 매도로 마감하고 외국인은 장중 내내 매수를 지속하여 최대 매수로 마쳤으며 기관은 장중 내내 관망하다 장막판 매도량을 늘리면서 시장에 또다시 적극 참여하였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지수 상승으로 콜은 10% 전후 상승하고 풋은 15% 전후 하락했습니다. 선물지수가 장중 내내 강세가 지속되어 콜은 장중 20% 가까이 상승했다. 상승폭을 줄였고 풋은 20% 전후 하락했다. 낙폭을 축소하며 마쳤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국내 주식시장은 어떻게 전망되는지요? 선물 옵션 시장 전망과 함께 대응 전략을 꾸려볼 텐데요. 어제 예상을 해주셨던 대로 코스피는 1960 아래에서 마감이 됐죠. 네, 그 전일 국내 증시가 장막판에 또다시 급락을 했는데 전일 시장을 살펴보면 시초가 하락 출발해서 개인과 기관의 매수로 보합선까지 낙폭을 축소하며 반등을 시도하기도 하였지만은 프로그램 매도와 외국인들의 선 현물에 걸친 강력한 매도로 장막판 폭락에서 종합지수가 1960포인트가 붕괴되었습니다. 현대모비스, LG화학, 삼성전기, 현대건설 등 일부 종목을 제외하면 LG디스플레이, LG전자, 삼성전자 등 대부분 종목들이 하락했습니다. 장중 옵션 양매도가 전개되다 지수 급락으로 콜이 급락하고 풋은 저점 대비해서 60% 가까이 급등하며 전일 저점 대비해서 풋옵션이 2배 정도 상승하며 변동성 장세가 전개되었습니다. 종합지수가 북한 리스크 부각으로 1960포인트마저 붕괴되어 단기 반등 시도가 있더라도 반등에 성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를 붕괴시키며 낙폭을 확대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추가 조정이 전망되므로 종합지수 1900, 코스닥 500포인트, 선물지수 250포인트 지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당관 현물은 현금 반등 시 현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 위주로 대응하고 선물 옵션은 추가 조정을 대비하면서도 장중 짧은 단기 매매 위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장은 시초가 상승 출발해서 정강 후약이 전개되며 종합지수 1950, 선물지수 257포인트 지지력을 테스트하는 추가 조정이 전망됩니다. 하지만은 추가 하락이 예상되지만 반등도 가능한 시점이므로 오늘 장중 대응은 유연하게 대응할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으로는 반등 시 선물 260포인트 전후에서 매도하여 하락 시 257.50포인트 부근에서 청산하는 반등 시 매도 전략입니다. 다만 추가 하락도 반등도 가능한 상태이므로 예상과 다를 경우 0.5포인트 손실 시 손절한 후 시장을 재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손절가는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40, 선물지수 256포인트, 고점은 종합지수 1965, 선물지수 260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수는 선물 257, 상승 시 저항선은 260포인트를 제시하며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55에서 상한선은 261포인트까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옵션 매매 전략은 전일과 똑같이 콜 매도 또는
품매수 또는 약세 풋스프레드 또는 스트랩 매도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지수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박스권이 지속되며 단기 변동성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옵션 매도와 합성 전략 위주로 대응하되 변동성 증가 시는 품매수로 대응하고 약세 풋스프레드로는 풋 260을 매수하고 풋 255를 매도할 것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 하락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현금 비중 확대하며 리스크 관리에 철저하자라는 말씀 들어봤고요. 옵션 매매 전략까지 모두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제갈공명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이틀간 연준이 FOMC 회의를 거치고 설명서를 냈는데요. 예상했던 대로, 기대했던 대로 자산 매입 규모에 변화는 없었죠? 그렇습니다. 현재 유지하고 있는 양적 완화 기조 그대로 유지하겠다라고 성명서에서 발표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공식적인 기자회견의 브리핑도 있었습니다. 19일과 20일 이틀간의 FOMC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마치고 현재 버냉키 의장은 현재의 QE3 자산 매입 규모 850억 달러 규모의 매월 프로그램을 유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올해 경제 성장률 상단 수치는 살짝 낮췄습니다. 종전은 2.3에서 3% 수준이었는데요. 상단을 3%에서 2.8%로 소폭 낮췄습니다. 하단은 변동이 없었습니다. 연준은 경제를 보는 관점에서 가계의 소비가 점진적으로 현재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비교적 낙관적인 시각을 토로를 했고요. 기업의 투자도 점진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의 재정정책 문제는 여전히 한계적인 상황에 이르고 있다는 점을 우려로 현재 토로를 했습니다. 역시 이 부분에는 3월 1일부터 현재 시행 중인 정부 예산의 정부 지출 자동 삭감 시퀘스터의 발동이 하반기에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은 경제의 체질적인 개선이 뚜렷하게 나타날까지는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는 점, 이런 점에 의미를 부여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한편 버냉키 의장은 고용시장 전반적으로 개선되고는 있지만 실업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듣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최근까지 발표된 실업률 수치는 7.7%까지 떨어져 있죠. 그렇지만 연준이 보는 고용과 현재의 실업률 수치는 연준이 예상하는 바대로는 조금 현재는 좀 개선 추세가 느리다라고 현재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는 종전에 7.4에서 7.7% 밴드를 봤는데요. 7.3에서 7.5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상단이 내려갔고 하단도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실업률 개선 추세는 올해도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낙관적인 전망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플레이션 목표치는 제로금리 수준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기존에 발표되었던 제로금리 수준, 실업률이 6.5% 이하로 들어갈 때까지 또는 인플레이션이 2.5% 이상으로 올라가기 전까지는 제로금리 수준을 유지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성명서에서 그 양적 완화 기조에 대해서 11명의 연준 의원들이 찬성 의사표를 보냈는데요. 한 명의 반대표는 매파적인 성향인 캔사스시티의 연방은행 총재인 에스터 조지 의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현재의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에 대해서 반대를 표했던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오늘 공식적인 기자회견이 있어서 기자들의 물음에 답변하는 부분에서 주식시장과 관련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요. 기자가 연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값싼 유동성이 주식시장의 주가를 상승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질문이 있었는데요. 연준의 통화정책은 주가의 상승과 하락으로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밝혔고 특히 기업의 수익력은 확장 추세를 가져가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은 상당히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코멘트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향후 출구 전략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선을 긋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는지요? 그렇습니다. 늘 이 연준의 출구 전략 문제, 늘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열릴 때마다 올해 내내 그 내용에 대해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이런 부분은 크게 개의치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김중수 총재도 이번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출구 전략에 대한 코멘트 이런 부분을 주시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현재의 통화정책 기조의 스탠스는 큰 변동이 없을 것으로 내다봐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미국의 4분기 GDP 경제성장률 수치가 전분기 대비 0.1%밖에 현재 신장세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분기의 수치를 조금 더 들여다보고자 하는 연준의 조심스러운 경향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은 매년 8번의 통화정책회의를 엽니다. 4번은 상반기에 열고 4번은 하반기에 열게 되고요. 공식적인 의장의 브리핑은 이 중 4번으로 현재 줄여진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연준 회의는 4월 30일과 5월 1일 날 개최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예. 네, 미국 연준 소식 먼저 들어봤고요. 그리고 앞서 유럽 증시 대체로 올랐는데 영국 증시가 하락했습니다. 국회 영국 정부에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을 했는데 예산안에서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 12월에 설정했던 것보다는 절반 정도 수준으로 낮췄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의회에 그 예산안을 오늘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이제 제출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 수치를 좀 낮춘 부분이 오늘 그 새벽에 끝난 유럽 증시의 그 반등 추세에도 불구하고 영국 FTSE 지수는 0.13% 소폭 하향 추세를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경제 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부분이 약간의 악재성 요인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은 올해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했고 올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을 종전 1.2% 성장세에서 플러스 0.6%로 절반가량 낮췄습니다. 이번 예산안의 골자는 경기 부양 기조를 강하게 좀 들이었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고요. 기업과 가계, 그다음에 임금과 소득 이런 부분에서 균형적인 지원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정부의 재정 지출 감축, 긴축 기조는 여전히 그대로 유지를 했는데요. 올해 재정 지출 예산은 1,140억 파운드로 묶었고요. 내년에 정부 지출 예산도 1,080억 파운드로 올해보다도 조금 더 줄이는 그런 흐름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가 예측하는 올해 GDP 대비 영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7.4%, 2014년에는 6.8%의 목표치를 제시를 했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던 것들 가운데 이번 예산안에서는 특히나 이 경기 부양 그리고 중산층 지원 대책 눈에 띄는데요. 그렇습니다. 근로자의 임금과 그다음에 소득 수준의 향상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많이 맞췄고요. 특히 소비 경기 활성화를 위한 주택 시장의 지원에도 아끼지 않은 정책적인 고려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기업들의 법인세 인하 기조도 현재 유지되고 있는 것을 조금 더 늘리는 방안이 토로가 됐습니다. 근로자의 수당을 지원하는 부분에서는 영국 기업의 근로자들은 모두 근로자 1인당 2,000파운드를 정부의 그 기금에서 지원한다라는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주택시장의 지원책으로는 주택을 구입하는 구입자들에게 주택 구입 가격의 20%를 무이자로 은행에서 지원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또 법인세 부분은 현재 법률상은 28%인데요. 현재 20%로 낮춰주고 있는데요. 이 임시 방안을 추가적으로 2015년 4월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 이번 예산안에 담겨 있습니다. 가계와 기업, 가계는 소득을 높여주고 소비 심리를 끌어올리면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 인하를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투자 심리 개선을 통해서 고용을 확장하려는 이런 분위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올해 영국의 예산안에 대한 시장의 반응과 향후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이제 그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긴축과 재정 지원 이런 부분이 현재 골고루 담겨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올해 경기 성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색채가 컸고요.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0.6%로 절반가량 낮췄다는 점을 보면 현재 그렇게 점수를 크게 줄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낙관적이라고 보기는 다소 어려운 부분입니다. 따라서 당장 성과가 나타나기보다는 장기적 측면에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을 플러스로 끌어올리는 데 역점을 현재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해 영국의 경제 성장률은 4분기 때 마이너스 0.3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트리플 딥을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1분기 때 플러스가 아주 현재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오지 오스본 재무장관의 브리핑에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면 영란은행이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도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밝혀서 현재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인 마크 카니 총재가 7월부터 올해 이제 새롭게 부임하게 되는데요. 올해 하반기에는 영란은행의 양적 완화 조치도 상당한 변화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고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와이즈 인베스트의 심기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장 전략을 세워보기 전에요. 전일 국내 증시 어떻게 마감됐는지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매도로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하락 마감했는데 코스피 낙폭이 1960선 아래로 내려왔고요. 코스닥도 하루 만에 550선 밑으로 내려와서 마감됐는데요. 자세한 그 안의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계속적으로 부담이 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였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19포인트 0.97%, 1% 가까운 하락세 보임에 따라갔고 1959.41에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자금 이탈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지만은 어제장에서 좀 대두가 되었던 것이 이머징 마켓 펀드에 대한 자금 유출이 빨라짐에 따라 갖고 한국 증시를 비롯한 이머징 마켓에 대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현재 나오고 있다라는 분석이 좀 힘이 실렸고, 우선주들이 좀 이상 급등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주가 급등하고 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불안 심리가 어느 정도 가중이 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업종 흐름은 그렇게 썩 좋은 흐름은 아니었습니다. 역시나 지수가 1% 가까운 하락세 보임에 따라 갖고 우려감 높아졌다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하락 흐름 보였습니다. 사실 상승세로 출발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이 많이 높았는데 장중에 하락 반전된 이후에 하락폭이 좀 더 커지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은 마감 시점까지는 장중 저점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졌지만은 말씀해 주셨던 대로 550선 하회하면서 546.269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0.6%대 하락 흐름 보였는데 그 중에서도 눈에 띄는 종목군들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라든가 GS 홈쇼핑 같은 종목군들은 시장의 약세 흐름 속에서도 상승세로 이어지는 모습 보였고, IT 부품주 관련주들은 장 초반에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 갖고 코스닥 지수를 어느 정도 상승세로 이끌어주는 모습 보였지만은 장중에 하락 반전되는 모습 보임에 따라 갖고 역시나 차익 매물에 대한 압박감이 현재는 존재한다라는 거, 그리고 삼성전자가 하락함에 따라 갖고 동반 하락세가 나오고 있다는 측면 어제장에서도 나타났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중에서도 이 멜파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터치스크린 관련된 부품 증가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갖고 상승세로 마감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그런 흐름 속에서 한번 엿볼 수 있는 거, 역시나 모멘텀이 약간 있는 종목 쪽으로는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 있겠지만은 어제장 약간은 전산망에 대한 약간 해커 공격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좋지 못한 상황에서 마감을 하지 않았나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제장 전산망 마비 소식에 장 막판에 낙폭을 조금 크게 키워주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조금 우려가 완화될 수 있을 것인지, 오늘 장 체크 포인트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어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전체적으로 지금 악성 코드에 따른 약간은 지금 해킹 공격이다라는 그런 분석이 나옴에 따라 갖고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조금은 완화될 수는 있겠지만은 아직까지는 금융 전산망에 대한 불안감이 계속적으로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제장 약간은 금융권 중심으로 해서 이런 문제점이 나왔는데, 전체적으로 은행권이 아닌 이제 증권업종까지도 약간 우려감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 오늘장의 악재 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약간 줄어드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간밤에 미국에서는 양적 완화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는 그러한 측면을 내놓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약간은 매수세로 전환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전체적으로 이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약간 고점에 대한 논란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해외 증시의 여러 가지 약재성 재료에 따라 갖고 단기 조정에 대한 빌미는 어느 정도 제공해주고 있다라는 그런 의견에 좀 힘을 실리고 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역시나 같은 맥락에서 시장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얼마만큼 빨라지는지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재성 재료보다는 악재성 재료가 많은 상황에서 다시 한번 돈의 힘으로 주식이 올라갈 수 있는지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는지를 체크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장은 체크 포인트를 먼저 짚어봤는데요. 이렇게 투자 심리가 불안한 상황이 지속된다면 전략은 어떻게 세워봐야 할 것인지, 어느 업종에 관심을 둬야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략 세워볼게요. 네, 우선은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상당히 불안할 수 있다는 측면을 염두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유동성 기대감이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낙폭과대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상승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과거 유동성에 대한 공급이 기대감이 컸을 때에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던 업종 쪽으로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다는 측면을 생각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이러한 매매 전략으로 인해서 수익권을 내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낙폭과대 업종 중심으로 해서 매수를 하신다는 것은 약간은 지켜보시는 투자 전략에 있어서 시간을 갖고 계산을 해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리스크 관리 속에서 종목별 안정성 유지에 대한 투자 전략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흐름만 놓고 봤을 때
때에는 시장 상황과 함께 약간의 경기 방어업종군들도 좀 하락 흐름 보였는데 오늘 장을 계기로 해서 투자 심리가 계속적으로 불안하다라고 한다면은 다시 한번 경기 방어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약간의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변동성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공포심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지금 두각이 되고 있지 않지만은 오늘 장부터 부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말씀드렸던 경기 방어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투자 심리가 급격히 살아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직까지 시장 심리가 조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속에 경기 방어주 쪽에 관심이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오늘의 관심 종목 경기 방어주 가운데 한 종목 꼽아오셨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동안 계속적으로 좀 하락세 보였던 한국전력에 대해서 이제는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한국전력 외국인들에 대한 매물 압박감 때문에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10% 이상의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물론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을 좀 팔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 상위 비중이 상당히 높은 한 종목인 한국전력에 대한 매도세 어쩌면은 당연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이 어느 정도 확보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대세 상승에 대한 모습 계속적으로 그림에 따라갔고 추세적으로 단기적으로 하락세 보였지만 추세적으로는 우상향에 대한 패턴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60일선에 대한 지지 라인 확보는 상당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맥락 속에서 우선은 지지 라인 형성 여부를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시장 불안감이 가중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종목적으로 투신권이라든가 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수급이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전력에 대한 매매 키포인트 기관을 중심으로 한 수급이 얼마만큼 장 초반에 들어오는지를 체크하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매수가는 3만 원 부분에서 충분히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지지 라인 확보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60에선 지지 내한되고 그리고 기관을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라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32,000원대까지의 목표 주가 상승은 상당히 무난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라는 거 안정성과 약간의 주가 상승 탄력도를 노려보시고 전략을 세워보실 필요 있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다만 손절가는 29,000원 이탈 시에는 약간의 추세가 완전히 좀 하락 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손절가를 약간은 좀 타이트하게 잡으시는 전략 29,000원 꼭 지키시는 전략으로서 이 종목 안정성을 한번 겸비해 보면서 수익 실현 관점 대응 전략으로 한번 매수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종목 한국전력의 자세한 대응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YG인베스트의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3월 21일) 목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KBS와 MBC, YTN, 농협과 신한은행 등 국내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20일 오후 일제히 마비됐습니다. 경찰은 동시다발적으로 비슷한 기관에서 전산망이 마비된 만큼 사이버 테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이 대형저축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은행보다 0.3%포인트가량 높은 금리입니다. 하나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4.9%를 제시했습니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시공권을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한 후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입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1조 4천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포기하면 사업을 재조정하고 자금력이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를 영입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 태양광 발전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지에서는 미국 태양광 시장이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해 2016년에는 신규 설치 용량이 9,0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제 오후 일부 방송사와 이 금융사 전산망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가 됐었는데요. 이 사이버 테러의 가능성이 높다고요? 예, 어제 KBS, MBC, YTN 방송사와 신한은행, 농협 등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2시 넘어서 일제히 마비됐는데요. 재부팅이 되지 않고 멈춰서면서 방송 제작에 차질을 빚었고 해당 은행들은 현금 자동 인출기와 인터넷 서비스가 작동되지 않아 고객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들 언론사와 금융회사의 전산망이 다 완벽하게 복구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번 사이버 테러는 디도스 공격은 아니고 PC를 직접적으로 해킹해서 악성 코드를 집단적으로 유포시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안업계 관계자는 사이버 보안이 상당히 강한 주요 방송사와 금융사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전산망을 마비시킨 이번 공격은 상당한 실력을 가진 해커의 가능성이 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사이버 공격의 이 배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확인되지는 않은 상황인데요. 처음에는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도 제기가 됐었죠. 예, 북한이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의 주요 기관에 대해서 사이버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심의 눈초리가 쏠리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 유엔의 대북 제재와 한미 군사 훈련에 반발한 북한의 잇따른 도발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극대화된 시점에 이런 일이 발생해서 북한의 의심이 더 쏠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앞서서 북한은 지난해 4월 동아일보와 KBS, MBC, YTN을 특정하면서 테러 위협을 가한 바 있는데요. 이 가운데 KBS, MBC, YTN이 공교롭게 사이버 공격을 받으면서 더욱더 이런 의심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국은 이번 사이버 공격이 북한의 소행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지만 예단하기는 어렵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6월 중앙일보를 상대로 사이버 테러를 감행한 바 있는데요. 이를 입증하는 데 약 6개월의 기간이 소요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도 그 배후를 밝히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제는 저축은행들도 서민들의 재산 형성을 돕는 이 재형저축 경쟁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저축은행 상품이 일반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조금 높게 나왔겠죠? 예, 그렇습니다. 일반 시중은행에 이어서 저축은행들도 재형저축 출시 경쟁에 뛰어들었는데요. 금리는 4% 후반대입니다. 4% 중반대를 제시했던 일반 은행보다는 다소 높아졌습니다. 하나저축은행이 가장 높은 금리를 제시했는데요. 4.9%입니다. 4.5% 기본 금리에 0.4%포인트 우대 금리를 얹어줍니다. KB저축은행은 최고 4.8%, BS저축은행은 최고 4.7%로 재형저축을 출시했습니다. 이 같은 금융지주 계열 저축은행들 이외에 다른 일반 저축은행들은 아직 전산망 미비 등을 이유로 출시 일자를 잡고 있지는 않은데요. 사실 돈 굴릴 때가 마땅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신액이 더 늘어나게 되는 것이 달갑지 않아서 재형 저축을 적극적으로 파는데 약간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산 개발 사업이 부도를 맞은 이후 코레일이 경영 정상화 방안을 내놨었는데요. 그 안에 이 조건으로 삼성물산의 시공권 포기가 조건이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삼성물산이 공식적인 입장을 오늘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삼성물산이 시공권을 포기하는 방안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어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합니다. 1조 4천억 원 규모의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은 삼성물산이 공개 입찰 경쟁을 통해서 다른 건설사들을 물리치고 따냈기 때문에 포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예. 용산 사업 실패로 인한 파장을 고려할 때 정상화가 필요하다는 점에 무게를 두고 일단 이렇게 가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물산은 해외 출장에서 귀국하는 정현주 부회장에게 검토 결과를 보고하고 오늘 오전 중에 코레일에게 최종 입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대신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랜드마크 빌딩 시공권을 내놓으면서 초기 출자액 640억 원을 제외하고 추가로 투자한 전환사채 약 700억 원은 돌려준다는 당근은 제시한 상태입니다. 코레일은 삼성물산이 이 랜드마크 시공권을 포기하고 빠지면 사업을 재조정해 자금력이 있는 다른 대형 건설사를 영입해 사업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삼성물산은 용산 사업에 뛰어들면서 2007년에 자산관리회사인 용산 역세권 개발 지분을 약 45% 확보하고 주관사 지위를 따냈는데요. 2010년 토지보상비 문제로 코레일과 갈등을 겪다가 주관사 지위를 반납하고 이를 롯데 관광개발에 위임한 바 있습니다. 코레일은 오늘 낮 12시까지 출자자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25일 자체 이사회에서 정상화 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태양광 산업이 침체기에 빠져 있는 가운데 미국의 태양광 발전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떠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코트라 뉴욕 무역관에 따르면요. 지난해 미국 신규 태양광 설치 용량은 3,300메가와트로 전년 대비 약 76%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약 100만 가구가 사용할 수 있는 규모로 1기가와트짜리 원자력 발전소 3개와 맞먹는 용량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태양광 설치 용량은 2000년대 이후 수직 상승해오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2년 6%대에서 지난해는 약 11%대로 높아졌습니다. 이렇게 미국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데는 중국발 글로벌 공급 과잉에 따른 태양광 소재 가격 하락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태양광의 패널인 핵심 소재인 폴리실리콘은 지난해 1분기 킬로그램당 약 31달러에서 4분기에는 약 19달러까지 40%가량 하락했는데요. 같은 기간 태양광 전지도 와트당 0.53달러에서 0.31달러로 약 40%가량 떨어졌습니다. 미국 시장의 성장 추세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의 경우에는 신규 설치 용량이 전년 대비 약 30% 증가한 4,300메가와트에 달할 전망인데요. 앞으로도 미국의 태양광 시장은 연평균 30% 가까이 성장해서 2016년에는 신규 설치 용량이 9,000메가와트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의 태양광 시장이 큰 손으로 부상하면서 국내 업체들도 진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국내 최대 태양광 업체인 OCI는 이달 초 텍사스주 샌안토니오 남부에 총 400메가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소 1단계 공사에 들어갔고요. 한화케미칼도 2011년 현지 태양광 벤처 지분을 사들인 데 이어서 지난해에는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태양광 연구소를 설립하는 등 사업 기반을 넓혀가고 있습니다. 당분간 미국 시장이 글로벌 태양광 시장의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순서 여기에서 마무리 짓고요.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